잠자리 동화 멸치의 꿈. 옛날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동해바다에 3000년이나 묵은 멸치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물나라였지만 가장 나이가 많다고 하여 물고기들은 이 멸치를 대왕으로 모셨습니다. 어느 날 밤 이 멸치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꿈이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왔다 하는데 날씨 또한 어떻게나 변덕이 심한지 흰 구름이 뭉게뭉게 일더니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웠다 더웠다 온통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꿈도 다 있구나. 이 꿈풀이를 누가 해주었으면 참 좋으련만. 멸치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꿈을 풀어줄 물고기를 생각해봤지만 마땅한 물고기가 얼른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나이가 워낙 많고 보니 부탁할 만한 물고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해바다의 물고기들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놓고는 내가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어디 이 꿈을 풀이할 만한 물고기가 없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물고기가 대답했습니다. 서해바다에 800년 묵은 망둥이가 한 마리 있는데 멸치 대왕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 망둥이 말고는 마땅한 물고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멸치는 한쪽에 서 있는 가자미를 불러서 가자미야, 수고스럽지만 네가 좀 다녀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꼭 가야 합니까? 그래, 네가 다녀오는 게 좋겠다. 상대는 노인이니까 예의를 지켜서 기분 상하지 않게 모시고 와야 한다. 하고 멸치가 단단히 일렀습니다. 가자미는 갈 길이 막막했으나 멸치 대왕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망둥이님을 모시고 오면 너에게는 후한상을 내리겠다. 이 말을 들은 가자미는 그제야 신이 났습니다. 그럼 망둥이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가자미는 동해바다를 떠났습니다. 남해바다를 거쳐 서해바다에 닿았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800년 묵은 망둥이가 있었습니다. 가자미는 자기가 찾아온 까닭을 얘기하고 망둥이를 데리고 동해바다로 돌아왔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고기들이 망둥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와 그 행렬이 끝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망둥이가 들어서자 멸치가 손수 내려와 망둥이의 손을 덥석 잡고는 맨 윗자리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고한 가자미는 본체에 만체했습니다. 가자미는 슬며시 화가 났지만 화를 낼 수 없고 하여 꾹 참았습니다. 이렇게 망둥이님께서 먼 길을 오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참만해요. 늦게나마 이렇게 멸치 대왕님을 뵙게 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대왕님에 비하면 저는 새파란 물고기오니 말씀을 낮추십시오. 망둥이는 제법 겸손을 부렸습니다. 원, 별 말씀을. 자, 이렇게 먼 길을 오셨으니 우리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나 나눕시다. 멸치와 망둥이는 음식이 가득 차려진 상 앞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돌아온 가자미는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그러나 멸치는 가자미에게 음식을 먹으라기는커녕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자미는 화가 잔뜩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늙은 물고기들이 하는 꼴을 꼬아보고 있었습니다. 멸치와 망둥이는 한참 주거니 받거니 하더니 드디어 멸치가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망둥이는 열심히 멸치의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멸치의 얘기가 다 끝나자 망둥이는
공소은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망둥이님, 이 꿈풀이를 좀 해주십시오. 예, 참 좋은 꿈입니다. 망둥이는 이렇게 첫마디를 하고는 어르신네께서 3000년 동안이나 수양을 쌓으시더니 이제 용이 되어 이 세상을 마음대로 부리실 꿈입니다. 하고 망둥이는 칭찬부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멸치의 입이 옆으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그 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 어르신네께서 하늘로 올라갔다 땅으로 내려왔다 함은 용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요? 또 뭉게구름을 일으켰다가 그것을 마음대로 얼려 하얀 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도 용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지요. 그리고 흰 구름을 타시고 이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때로는 추위로 때로는 더위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르시니 이것이 곧 용이 될 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 좋은 꿈이올시다. 자, 그런 뜻에서 제가 술 한 잔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멸치는 정말 흐뭇했습니다. 3000년을 살아온 멸치였지만 이렇게 기분이 좋은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헤헤헤, 네, 뭐 그렇게야 바라겠소만. 말은 겸손했지만 마음속은 한량없이 좋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까지 배고픈 것도 꾹 참고 있던 가자미가 툭 튀어나와 한마디 했습니다. 이 늙어서 송장 다 될 것들아. 늙은이에게는 이 욕보다 더 심한 욕이 없었습니다. 송장 다 될 것이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과 같았기 때문이지요. 음식상 앞에 앉아있던 멸치와 망둥이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는 가자미를 쳐다봤습니다. 한편 환영 나왔던 물고기들도 가자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차별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말이다. 가자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멸치는 어이가 없는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긴 내 놈들이 먹을 걸 주지 않아도 내가 먹을 건 다 찾아 먹겠다. 하지만 지금 망둥이란 늙은이가 꿈풀이를 한 것이 틀렸기로 이 가자미 나리가 바른 꿈풀이를 할 테다. 잘 들어보기나 해라. 가자미는 이렇게 말하고 꿈을 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가에 살고 있던 한 생원이 서울 구경을 나섰겠다. 그 생원은 넓디 넓은 서울 장안 구경을 다 한 다음에 며느리에게 선물할 게 없나 하고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런데 바늘 한 쌈지를 샀는데 서울 깍정이한테 속았겠다. 모두 가자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숨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바늘이라는 게 모두 휘어져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겠다. 그래서 버리자니 아깝고 할 수 없이 낚싯바늘로 쓰게 되었는데 생원은 바닷가로 나가 낚시를 하게 되었겠다. 그때 팔자 좋은 내놈 멸치가 그 낚싯바늘에 걸려들고 말았어. 그 생원이 낚시 끝이 무거운지라 휙 낚아챘으니 멸치 내놈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올 것은 뻔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생원은 저녁 반찬으로 내놈 멸치를 석쇠에 올려놓고 굽는데 숯불이 덜 피어서 허옇게 연기가 나는구나. 그러니 흰구름이 두둥실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훌훌 뿌리니 영락없이 흰 눈 같구나. 연방 부채질을 해 불길이 밑에서 치솟아 뜨거운가 하면 부채를 돌릴 적마다 찬바람이 불어 추웠다 더웠다 하는구나.
내 놈 멸치가 3,000년 동안이나 살더니 이제야 죽을 모양이구나. 그런 엉터리 같은 꿈을 가지고 뭐 용이 되어서 하늘에 올라간다고? 빵둥이란 늙은이도 이제 나이를 먹더니 헛소리를 하는구나. 멸치가 가자미의 꿈풀이를 들어보니 일일이 이치에 닿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멸치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가 어떻다고? 이 천하의 고얀 놈 같으니. 화가 난 멸치는 가자미의 뺨을 한 대 후려쳤습니다. 어떻게나 세게 얻어맞았던지 가자미의 눈이 한쪽으로 몰려 붓고 말았습니다. 한편 깜짝 놀란 가자미가 뒤로 물러나다가 그만 메기의 머리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때문에 메기의 머리가 납작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문어는 겁을 집어먹고는 재빨리 눈을 떼어 엉덩이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병어는 우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소리를 내어 웃었다가는 멸치한테 뺨을 얻어맞아 가자미처럼 될 것이 뻔했습니다. 병어는 웃음을 꾹 참았습니다. 그 바람에 병어의 입은 조그맣게 오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잠자리 동화 자린고비 이야기. 자린고비란 인색하다는 뜻으로 옛날부터 충청도 땅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웠기 때문에 고비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앉아서 장독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장독대에는 햇볕을 쬐기 위해서 장독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고비가 한 장독을 보고 있으니까 쉬파리 한 마리가 장독에 앉아서 장을 졸졸 빨아먹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 쉬파리 좀 봐라. 사람도 아껴 먹는 장을 쉬파리란 놈이 다 먹어치우는구나. 하고 고비는 살금살금 장독대로 다가갔습니다. 고비의 오른쪽 손에는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부채로 쉬파리를 잡을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비가 장독대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그 쉬파리를 잡아 물고는 휙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잠자리 좀 봐라. 쉬파리는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고비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잠자리가 날아가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자리는 멀리 날아가지 않고 쌀인문에 살짝 앉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잠자리에게 잡힌 쉬파리의 뒷다리에 된장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아까운 된장! 고비는 그 파리 뒷다리에 묻은 된장을 빨아먹기 위해서 잠자리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른 담벽에 세워져 있는 쌀이 빗자루를 들고는 잠자리가 앉아있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잠자리는 밖으로 훌쩍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비는 잠자리를 따라 자꾸만 달려갔습니다. 고비는 어느새 몇십 리나 떨어진 탕금대 쪽으로 갔습니다. 탕금대는 옛날 우르기 가야금을 탔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잠자리는 파리를 물고 자꾸만 날아갔습니다. 고비는 마침내 경기도 수원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에 걸렸습니다. 그만 잠자리를 놓친 고비는 할 수 없이 되돌아섰는데 그때 고비는 손에다 집신을 들고 있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집신을 닳게 하지 않으려고 맨발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때 저만치에서 잘 아는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비는 얼른 집신을 신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여보게 자린고비, 자네가 수원 땅까지 웬일인가?
하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고비를 보고 물었습니다. 응,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왜 그렇게 서 있는가? 응, 팔을 휘두르며 걸어가면 옷소매가 부딪혀서 다를 테고 집신을 신고 걸어가면 집신이 다를 테니 이렇게 서 있는 것이라네. 하고 그 까닭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자린고비가 생선이 먹고 싶어서 장에 갔습니다. 장에는 여러 가지 생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비는 이런저런 생선을 주무르고 다니며 값을 묻다가 웬 생선값이 이렇게도 비싸담?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생선 장수는 이런 고비를 보고는 여보시오, 생선을 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시오? 하고 나무랐습니다. 아따 그 양반 참 인색하구먼. 내가 생선 좀 만족기로서니 생선이 닳기라도 한단 말이요. 가시오 가. 그렇잖아도 가오. 고비는 생선 만진 손을 번쩍 들고는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으로 들어선 고비는 마누라에게 여보 어서 국솥에 물 한 바가지 붓고 불을 지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마누라가 국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피자 고비는 생선 만진 손을 그 물에 씻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마누라가 물었습니다. 여보, 손은 우물가에서 씻을 일이지 왜 솥에다 씻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마오. 이래봬도 이 손은 생선 만진 손이요. 이 물로 국을 끓이면 비릿비릿한 생선국이 될 것이니 밥 말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소? 마누라는 어이가 없어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밖에 나갔던 고비가 조기 한 마리를 달랑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마누라는 이런 고비가 대견스러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정말 오랜만에 생선 맛을 보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저절로 입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아이들도 아버지가 조기를 사왔다는 말을 듣고 떠들썩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비는 이 조기를 부엌으로 가지고 가지 않고 방 안의 벽에다가 매달아 두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마누라가 물었습니다. 여보, 조기를 왜 방 안에다 매달아 두나요? 마누라는 역시 뭘 모르는구만. 뭘 모른단 말인가요? 이것을 매달아 놓고 밥 한 술 먹고 조기 한번 쳐다보고 또 한 술 먹고 조기 한번 쳐다보고 하면 밥이 얼마나 잘 넘어가겠어?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미 인색하기로 소문난 남편인지라 마누라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녁밥을 해서 방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식구들은 밥 한 술 입에 넣고 조기 한번 쳐다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밥 한 술 입에 넣고는 조기를 2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고비가 눈을 흘리며 큰아이를 꾸짖었습니다. 이 녀석아, 부모도 한 번만 쳐다보는 조기를 2번씩이나 쳐다보니 천하의 불효자식이로구나. 그 아이는 어이없이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비가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어장수가 지나갔습니다. 이 북어장수는 10년을 이 마을로 다니면서 장사를 했지만 한 번도 고비에게 북어 한 마리 팔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북어 장사는 발걸음을 멈추고는 생각하였습니다. 옳지, 좋은 수가 있다. 북어 장수는 북어 한 마리를 뽑아들고는 훌쩍 고비의 집 안으로 던졌습니다. 아무리 천하의 자린고비지만 공짜라면 날름 받아먹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맛을 보고 나면 틀림없이 북어를 사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고비가 마당에 떨어진 북어를 집어들었습니다. 마누라가 이것을 보고는 여보, 웬 북어를 샀지요? 하고 묻자
사기는 무슨 돈으로 사? 하고 훌쩍 담장 너머로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왜 내버려요? 이런 밥벌어지는 공짜라도 안 먹어. 밥벌어지라고요? 그렇지. 북어 같은 것이 있으면 밥을 많이 먹게 되니까 밥벌어지가 아니고 멋이요? 고비의 마누라는 할 말을 잊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고비의 숙부뻘 되는 사람이 하룻밤 묵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밥상이 들어오는데 밥상 위에는 그릇 2개가 댕그러니 올라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는 죽그릇이었고 다른 하나는 간장 공기였습니다. 죽은 멀건 것이 밥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물뿐인 것이었고 간장은 마치 소태처럼 쓴 것이었습니다. 숙부는 몹시 불쾌하였습니다. 조카되는 고비가 지독하다는 소문은 이미 듣고 있었으나 이토록 대접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숙부는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죽 국물 한 번 떠먹고는 간장 한 번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밥상 맞은편에서 겸상을 하고 있던 고비가 이맛살을 찌푸리며 숙부님께서는 간장을 몹시 좋아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린고비는 숙부가 간장을 자꾸 찍어 먹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숙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지를 수 없고 화풀이는 해야겠기에 웃옷을 훌훌 벗기 시작하였습니다. 숙부님, 진지 드시다 말고 왜 이러십니까? 바깥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하고 고비가 말했습니다. 추운 줄은 나도 알고 있어. 죽 속에 밥풀이 하나도 안 들었기에 죽 속에 들어가서 밥풀을 좀 찾아보려고 웃옷을 벗는다. 하고 숙부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고비는 한여름 같으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시면 감기 드십니다. 내년 여름에 오셔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참으셔야 합니다. 하며 옷을 입혀주었다고 합니다. 잠자리 동화 호랑이 길들이기. 옛날 먼 옛날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심보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심보 사나운 호랑이는 밤이면 밤마다 할머니 집 무우밭에 내려와서는 마구 무를 뽑아먹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면 호랑이가 심술궂은 짓을 하지 못하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습니다. 좀처럼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의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리하여 할머니는 무를 뽑아먹고 있는 호랑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호랑이 영감, 무가 그렇게도 맛이 좋나요? 그러자 호랑이는 어느 누구 집 무보다도 할머니의 무가 제일 맛있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호랑이 영감, 무보다 훨씬 맛있는 음식이 있답니다. 무보다 맛있는 음식이라고요?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맛있는 팥죽을 잡수시지요. 호랑이는 팥죽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어리둥절하였습니다. 팥죽이 뭐지요? 팥죽이란 팥으로 죽을 끓인 것이지요. 어찌나 구수한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호랑이는 금방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호랑이도 여간 생각이 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그만두겠소. 오늘은 무를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불러서 안 되겠소. 내일 저녁에 갈 테니 맛있는 팥죽을 많이 끓여놓기나 하시오.
그럼 내일 저녁에는 꼭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가고 말고요. 이리하여 호랑이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고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할머니는 먼저 화로에 이글이글 타는 불부터 마련하였습니다. 화롯불을 부엌 뒷곁에 내다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부엌에 있는 물독에다가 빨간 고춧가루를 타 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쓰는 행주에는 끝이 뾰족한 바늘을 잔뜩 꽂아 두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심보 사나운 호랑이가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부엌 어귀에다가 쇠똥을 여기저기 뿌려두었습니다. 퀴퀴한 새똥 냄새가 풍겼지만 할머니는 꾹 참으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멍석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안에는 집에서 기르던 조랑말을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매 두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난 할머니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아이고, 힘들구나. 할머니는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씻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침이 딱 잡아떼고 방 안에 들어가서 바느질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제법 깊어졌습니다. 밤하늘에는 조각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심보 사나운 호랑이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얼마 후 호랑이가 할머니 집에 나타났습니다. 어흥! 호랑이는 자기가 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호랑이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호랑이 영감님. 어서 안으로 드시장구요. 호랑이는 어슬렁거리며 안으로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참 그렇군요. 오늘 밤은 날씨가 제법 차군요. 화롯불이나 좀 쬐어야겠소. 그렇게 하구려. 화롯불에 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까요. 호랑이는 화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화롯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호랑이는 할머니에게 역정을 부렸습니다. 할머니는 참 이상하구려. 뭐가요? 화롯불에 불이 없잖소.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아까 이글이글 타는 숯을 잔뜩 집어넣었는데요. 그럼 내가 입으로 불면 불이 피겠구려. 그렇지요. 힘껏 한번 불어보세요. 호랑이는 화로 속을 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확 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화로 속의 재들이 한꺼번에 날려 호랑이의 얼굴에 붙어버렸습니다. 호랑이의 눈, 코, 입은 재투성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쿠 눈이야. 호랑이는 두 손으로 부지런히 눈을 비볐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눈은 더욱 따갑기만 하였습니다. 할머니 내 눈에 재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머나, 이 일을 어떻게 하지요? 그럼 빨리 부엌 안으로 들어가서 물독의 물로 씻어내세요. 호랑이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부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봤더니 물독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물독의 고춧가루 물로 눈을 씻었습니다. 아이고 따가워라. 호랑이는 부엌에서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할머니 더 따가워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그럼 행주로 닦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행주가 어디 있지요? 바로 뒤에 있는 선반 위를 만져봐요. 행주가 있을 테니.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호랑이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더듬거리며 선반 위를 더듬어 봤습니다. 행주가 손에 잡혔습니다. 호랑이는 다짜고짜 바늘 꽂힌 행주로 눈을 문질렀습니다. 아이고 내 눈이야. 호랑이는 눈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그제서야
할머니에게 속은 것을 눈치챘습니다. 할머니, 나를 속였지요? 속이다뇨. 난 호랑이 영감에게 맛있는 팥죽을 대접하려고 했는데요. 호랑이는 할머니와 말다툼을 해봤자 본전도 못 찾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도망을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엉엉 울면서 부엌을 뛰쳐나갔습니다. 아이구야. 호랑이는 그만 쇠똥에 미끄러져 크게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어흥, 아이고 내 엉덩이야. 호랑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나려다가 그만 멍석 위에 쓰러졌습니다. 아이쿠 내 코야. 콧방아를 찧은 호랑이는 코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워낙 세게 쓰러진 탓으로 멍석에 돌돌 감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호랑이는 죽겠다고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그러나 이런 호랑이를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쪼르르 달려나와 멍석 속에 들어있는 호랑이를 번쩍 안아 조랑말 등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삐를 풀자 조랑말은 호랑이를 싣고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힝, 힝. 조랑말은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호랑이는 어지러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날 데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 뭐? 좋은 곳? 그래, 이 심보 사나운 호랑이 놈아, 조금만 기다려라. 조랑말은 이렇게 말하면서 마구 달려갔습니다. 조랑말은 한참 달려가다가 벼랑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호랑이 놈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에 다 왔다. 정말이냐? 그래, 정말이다. 그럼 나를 좀 내려다오. 오냐, 내려주마. 조랑말은 호랑이를 벼랑 아래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심보 사나운 호랑이 놈아, 혼 좀 나봐라. 아이고 나 죽네. 호랑이의 소리가 멀리까지 메아리쳐 나갔습니다.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러나 호랑이의 외침도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보사나운 호랑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잠자리 동화 시침 때는 신랑. 옛날 깊은 산골 마을에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나이가 찼으므로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생전 처음으로 색시의 집이 있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색시의 집에서는 먼 길을 온 신랑을 대접하느라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신랑에게 권하였습니다. 이것 좀 먹어보. 이것도 좀 드시구려. 신랑은 장모될 사람이 권하는 대로 이 음식 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맛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것을 몇 그릇 더 먹고 싶었으나 처음 온 색시집이라 체면도 있고 해서 더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꾹 참고 말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들어온 신랑은 거참 시원하고 새콤하고 입에 쩍쩍 늘어붙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실컷 먹어본담?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처남아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옳지, 처남한테 물어보자. 초면이긴 하지만 어린아이인데 어떠랴? 그리하여 총각은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척하다가 지나가는 말인 듯이 슬그머니 물어보았습니다. 예, 아까 내 밥상에 놓였던 무와 배추를 납작납작하게 썰어놓고 국물 맛이 시콤새콤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처남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부는 나박김치도 모르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신랑은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그렇지 그렇군 하고 얼버무리며 또다시 어디서 가져온 거냐? 아니면 집에서 만든 거냐?
하고 또 물어보았습니다. 가져오긴요. 집에서 만든 거예요. 지금도 찬장 옆의 사기 항아리 속에 많이 남아있는걸요. 처남은 묻지도 않은 말까지 했습니다. 밤이 되자 이 방 저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인잔치를 치르느라고 모두들 고단하여 깊이 잠들었던 것입니다. 한참을 자던 신랑은 잠결에 낮에 먹던 나박김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자리에서 꾸물꾸물 일어나 나박김치를 훔쳐먹을 생각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선 마루에 서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여기저기 코 고는 소리가 들리므로 안심하고 부엌으로 찾아갔습니다. 더듬더듬 항아리마다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다가 김치 항아리를 찾아냈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걸 어떻게 먹는담? 바가지를 찾자면 시간이 걸릴 테고 하는 수 없지. 신랑은 앞뒤 생각하지 않고 얼른 먹을 욕심으로 김치 항아리에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나박김치를 한 움큼 덥석 움켜쥐고 꺼내려 하였으나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주먹이 항아리 구멍에서 빠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먹어보고는 싶고 주먹은 빠지지 않고 신랑은 꺼내려고 애를 쓰다가 꾀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옳지. 딱딱한 곳에다가 맺히면 금방 깨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곤 두리번 부딪힐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장인 영감이 안방에서 자다가 너무나 더웠던지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문지방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장인은 본래가 대머리였습니다. 그래서 번질번질한 머리가 캄캄한 밤에 보면 마치 목침같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신랑은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옳지, 목침이 여기 있구나. 그리하여 총각은 그곳에 김치 항아리를 냅다 맺히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김치 항아리가 깨지면서 이마가 터지는 바람에 비명을 지르면서 일어난 장인어른이 이번에는 놀라 엉거주춤 서 있는 신랑을 보고는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각 방에서 고온히 자던 식구들은 이 소리에 모두들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는 사람, 망치를 찾는 사람, 한밤중에 잔치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장모되는 사람이 촛불을 켜고 자세히 살펴보니 영감의 이마가 터져 피가 몹시 흐르고 있었고 마루에는 김치 항아리가 깨져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야 그래?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이야 그래? 아니, 도둑이면 무엇을 훔쳐갈 일이지. 김치 항아리는 왜 깨놓는담? 모두들 어찌된 영문인지를 몰라 속온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모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날 이게 무슨 일이람? 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신랑은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곤하게 자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무엇 때문에 그리 소란이시오? 자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려. 하며 전혀 모르는 척 시침을 딱 떼었습니다. 잠자리 동화 뱀을 삼킨 아이. 옛날 산골 마을에 어느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년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창 나뭇가지들을 긁어 모으고 있던 중에 꿩의 꽁지 깃털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소년은 알록달록하고 예쁘게 생긴 깃털을 머리에 두른 수건 위에 꽂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그림자를 쳐다보니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왕자나 기사 같아 보여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소년은 흡족한 마음으로 다시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나무를 하다 보니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샘물을 마시려고 골짜기의 샘물터를 찾아가 샘물가에 엎드려 물을 마셨습니다. 한참 맛있게 물을 마시면서 얼핏 물 속을 들여다보니 꽃뱀 한 마리가 살래살래 꼬리를 흔들며 자기 입 안으로 기어들어 왔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쳐들어보니 꽃뱀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그 꽃뱀과 함께 물을 마셔버린 것입니다. 소녀는 전신에 소름이 쫙 끼치며 뱃속이 꾸물꾸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이불 속에 누워서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꽃뱀이 산채로 자기 뱃속에서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창자라도 갉아먹으면 자기는 곧 죽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여운 아들이 그 꽃뱀으로 인해 죽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사방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다가 진맥도 해보게 했습니다. 약도 다려 먹여보고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이제 밥조차도 먹지 못하고 야위어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든 스님 한 분이 소년의 집에 와서 시주를 하였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스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소년이 누워있는 방으로 가 소년에게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라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더듬더듬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있던 소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렇게 기운 없이 다 죽어가니. 그러자 늙은 스님은 아주머니, 걱정하지 마시오. 대개 아들은 내가 낫게 해줄 테니 이 아이를 업고 산까지 갈 기운 센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년의 어머니는 귀가 번쩍 뜨였으나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스님, 이 애를 업고 산으로 가다니요? 모든 병은 그 시초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불러일으킨 그 원인부터 밝혀내야 하지요. 이 아이가 물을 마셨던 샘물가를 다시 한번 가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나무를 할 때 주워 꽂은 꿩의 깃털과 머리수건도 함께 가져가십시오. 그 말을 들은 소년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의 병을 낫게 하려는 생각으로 이웃집에 사는 힘센 젊은이를 불러왔습니다. 그리하여 소년은 젊은이의 등에 업히고 스님과 소년의 어머니가 뒤를 따라 샘물터를 찾아갔습니다. 샘물터에 이르자 스님은 아주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얘야, 이제 내려라. 그리고 며칠 전에 했던 대로 수건을 쓰고 그 수건에 이 꿩의 깃털을 꽂고 어떻게 물을 마셨는지 그대로 한번 해보아라. 소년은 스님의 말에 의아한 생각이 들었으나 할 수 없이 세 사람이 보고 있는 앞에서 며칠 전에 했던 대로 땅바닥에 배를 깔고 머리를 물 위에 바싹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스님은 소년의 어머니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이 아이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저 샘물 위를 똑똑히 바라보십시오. 그러고는 다시 소년에게 말하였습니다. 자, 이제 물을 마시도록 해라. 소년은 물에 입을 대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소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얘야, 갑자기 왜 그러느냐? 응? 어머니가 놀라서 묻자 소녀는 바들바들 떨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도 꽃뱀 한 마리가 제 입으로 또 들어갔어요. 뭐라고? 어디 보자 얘야. 어머니가 아들의 입을 벌리고 샅샅이 살피고 있을 때 스님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리고 젊은이, 얘가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이 샘물을 똑똑히 살펴보셨는지요? 예, 그런데 정말 물 위로 꽃뱀이 기어왔습니까? 아니요, 스님. 이 애가 아마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꽃뱀은커녕 나뭇잎 하나 안 떠 있었지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요. 그럼 젊은이는 꽃뱀을 보았나? 아니요, 보지 못했는데요. 그러자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짓말하지 말아요. 모두들 나를 속이려고 그러죠? 나는 분명히 꽃뱀을 삼켰다고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네가 마셨다는 그 꽃뱀은 뱀이 아니란다. 네 머리에 꽂혀있는 그 꿩의 꽁지 깃털 그림자가 내 눈엔 뱀으로 보였던 게야. 내가 입을 대고 물을 마시니 물결이 일지 않았겠니? 그러자 내 머리에 꽂혀있는 깃털의 그림자가 꾸불꾸불 움직여서 내 눈으로 보기에는 꼭 입으로 기어 들어오는 것으로 보였던 게야. 정 못 믿겠거든. 이 젊은 양반에게 내가 했던 대로 해보게 하자꾸나. 그리하여 이번에는 젊은이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 수건에 깃털을 꽂고 스님이 시키는 대로 엎드려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소년이 위에서 내려다보니 스님의 말대로 젊은이의 머리 위에 있는 깃의 그림자가 정말 꾸불꾸불거리며 살아있는 뱀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알겠니? 내가 마음이 약했던 탓으로 그 꿩의 깃털을 보고는 뱀을 삼킨 줄 알고 놀랐던 거야. 모든 게 그렇단다. 아플 거라고 생각하면 아프지 않던 배가 갑자기 아파지고. 그러니 사람의 병이란 마음먹기에 달린 것 아니겠느냐? 어때? 지금도 배가 아프냐? 아니요. 제가 뱀을 먹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앞으로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용감하게 살아야 한다. 예. 소녀는 젊은이의 머리에서 꿩의 깃털을 뽑아들더니 그것을 두 손으로 부러뜨려 샘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스님의 옷깃을 잡으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잠자리 동화 도깨비 친구와 할아버지. 옛날 어느 산골 외딴집에 한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산 밭을 갈아 곡식을 가꾸고 산에 있는 나무를 해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뱅이였습니다. 할머니도 없고 아들도 딸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이 외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친구도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사람이 그리울 때면 산 아래에 있는 마을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가장 친한 친구는 마을에 있는 털보 영감이었습니다. 구렛나루 수염이 마치 소나무처럼 빽빽하게 나 있어 털보 영감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가기도 싫고 하여 아침밥을 한술 먹고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곧장 털보 영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털보 영감이 할아버지를 보고는 반겨주었습니다. 아이고, 자네가 왔구먼 그랴. 덜보, 이 사람아, 요즘은 왜 그리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는가? 하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요즘 집안일이 좀 바빠서 그렇게 됐다네.
할아버지와 털보 영감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심밥을 얻어먹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점심 참 맛있게 먹었네. 원, 찬도 없는 밥을 대접해서 미안하이. 천만에 오늘 점심은 정말 꿀맛처럼 달았네. 그래, 벌써 가려나? 가야지. 너무 늦으면 올라가기가 힘들어. 그럼 잘 가게나. 그런데 자네 언제쯤 우리 집에 놀러 오겠나? 모레 가겠네. 틀림없겠지? 그럼. 알았네. 모레는 내 맛있는 밤을 구워놓고 기다리겠네. 하하하하. 자네 집 밥맛은 천하일품이지. 자, 그럼 모레 우리 집에서 만나세. 조심해서 가게나. 할아버지와 털보 영감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밤을 따서 화롯불에 굽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수한 밤 냄새가 산비탈까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털보 영감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주위는 밤이 되었습니다. 보름달이 둥실 뜨자 산골짜기는 대낮처럼 환하게 밝았습니다. 어쩌면 일이 바빠서 밤에 올지도 모르지. 할아버지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방 안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쓸쓸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봤지만 그래도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쓸쓸한 마음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쪽 산비탈길에서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중얼거리는 사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혹시 털보 영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군. 할아버지는 마루로 나가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여전히 무엇이라고 중얼거리는 소리는 점점 가까이에서 들렸습니다. 여보게, 덜보 왔나? 하고 할아버지가 소리나는 쪽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하도 심심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털보 영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럼 어서 이리 올라오게나. 나하고 군밤을 먹으면서 얘기하고 놀면 심심하지 않겠지. 할아버지는 너무 반가워서 왜 늦었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참, 그렇군.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털보 영감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요? 영감님, 나하고 얘기나 좀 할까요?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순간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자 할아버지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감님,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다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쁜 귀신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착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안으로 어서 들어오시지요. 하고 자기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하게 생긴 도깨비가 쑥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벽에 찰싹 붙어서 벌벌 떨었습니다. 호롱불 빛에 비친 도깨비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머리에는 뾰족한 뿔이 하나 있었고 코는 벌겋고 입은 옆으로 쭉 찢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때 어른들의 얘기로만 들었던 도깨비를 이렇게 직접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이 도깨비에게 영락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깨비는 집안이 떠나갈 듯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가 질려서 두 귀를 손가락으로 막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영감님, 이런 외딴 곳에 사는 사람이 뭘 그리 놀라나요? 하고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바에는 당당하게 죽자고. 그래서 눈을 번쩍 떴습니다.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요. 사람도 아닌 도깨비를 만났는데. 도깨비가 뭐 그리 무섭소? 이 세상에는 우리 도깨비만큼 재미있는 친구도 없을 거요. 생김새는 무섭게 생겼지만 사람을 해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옛날 어릴 때 옛날 얘기에 나오는 도깨비를 생각했습니다. 도깨비는 착한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이런 외딴 곳에 혼자 살기가 얼마나 심심하오? 도깨비가 또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큰맘 먹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사람에게 오늘 밤처럼 찾아주는 친구가 있으니 아주 살지 못할 곳은 아니지요. 할아버지의 말을 들은 도깨비는 마음에 들었는지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소이다. 나를 친구로 삼아준다면 자주 놀라오리다. 나도 요즘은 외롭고 쓸쓸한 날을 보내다 보니까 친구가 그립군요. 그렇게 하시오. 나도 외로운 사람, 우리 친한 친구가 되어봅시다. 이리하여 할아버지는 새로 도깨비 친구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깨비는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자주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동안 지냈던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도깨비와 할아버지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밤만 되면 찾아오는 도깨비 친구 때문에 할아버지는 그리 심심치 않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계곡에서 흐르는 물에 세수를 했는데 그때마다 도깨비를 닮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어릴 때 어른들한테서 들었던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도깨비하고 신나게 놀면 도깨비를 닮아간단다. 할아버지는 세수를 하고 나서 다시는 도깨비를 자기 집에 못 오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머리 위에 도깨비처럼 뿔이라도 나는 날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시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만나지 말아야지. 섭섭한 일이지만 다시는 도깨비를 우리 집에 못 오게 해야지. 역시 사람은 사람들끼리 만나면서 사는 게 제일이야. 할아버지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어떻게 도깨비를 못 오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친구로 친하게 지내던 도깨비에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떡한다. 할아버지는 요즘 자나깨나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좋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옳거니 좋은 수가 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며 혼자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자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다 말고 불이 나게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찌감치 저녁밥을 먹고 도깨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자 도깨비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영감 있나요? 내가 또 왔어. 할아버지는 연희 때처럼 반갑게 도깨비를 맞이하였습니다. 어서 올라오시오. 자, 우리 또 재미있는 얘기나 하면서 이 밤을 즐겨보실까? 하하하, 좋지요, 좋아. 얘기라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도깨비는 맞장구를 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도깨비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슬쩍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깨비는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겠지요. 무서운 것이라고요? 도깨비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방 태연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요. 무서운 것이 있나요? 없나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도깨비에게 무서운 것이 뭐가 있겠어? 정말 없단 말이요? 할아버지가 정색을 하고 다시 묻자 도깨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가지 무서운 게 있긴 있어마는. 하고 도깨비는 우물쭈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때다 하고 파고들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도깨비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짐승의 피가 제일 무섭지요. 도깨비는 이렇게 말하고는 머리를 쩔쩔 흔들면서 그 시뻘건 짐승의 피를 보면 말이죠. 보면 그만 어디든지 멀리 달아나지 않고는 배겨낼 수가 없지요. 도깨비는 이렇게 대답하고는 입을 꼭 다물더니 할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서웠습니다. 도깨비가 할아버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영감. 예. 그런데 영감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말할까 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얘기를 들었으면 영감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지요. 예, 말씀드리지요. 할아버지는 엉겁결에 난 이 세상에서 돈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오. 뭐요? 돈? 그렇소이다. 돈이 제일 무서워요. 그놈의 돈이. 이상하군요. 사람들은 돈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난 돈이 제일 무서워요. 난 그 돈이 무서워서 이렇게 산골짜기 외딴 곳에서 살지요. 할아버지는 전혀 자기 마음에도 없는 엉뚱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이런 외딴 곳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도깨비와 헤어졌습니다. 내일은 일찍 마을로 내려가 짐승의 피를 구해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밥도 먹지 않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마을에서는 잔치를 앞두고 소를 잡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나무 한 짐을 갖다 주기로 하고 쇠피 한 단지를 얻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쇠피 단지를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척 힘이 들었지만 할아버지는 쉬지도 않았습니다. 도깨비가 제일 무서워한다는 짐승의 피를 빨리 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할아버지는 가지고 온 쇠피를 마루에다 뿌리고 마당에도 뿌렸습니다. 그리고 쇠피 항아리는 쌀인문 밖에다가 놓아두었습니다. 이럭저럭 피 뿌리는 일을 마치고 나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깨비가 나타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에도 도깨비는 어김없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영감님, 안녕하신가요? 멀리서 도깨비의 인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않고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쌀이문 밖까지 오더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도깨비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이건 짐승피가 아닌가? 하고 말했습니다. 이크. 도깨비는 왔던 길로 획 돌아서다가 그만 쌀인문 밖에 놓아두었던 쇠피 단지에 걸려서 후닥닥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도깨비는 겁에 질린 소리를 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뛰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광경을 보고 껄껄 웃으면서 도깨비 친구 잘 가게나. 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도깨비를 만나지 않게 되었다고 좋아하였습니다. 도깨비를 만나지 않으면 도깨비를 닮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이제는 도깨비가 무서워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문 밖에서 영감님, 주무시오. 하고 도깨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만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러나 어제 일이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정답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직 자지 않아요. 도깨비 친구 왔나요? 나요, 도깨비가 왔소이다. 어서 들어오시지 않고선. 그러나 도깨비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래도요. 어제는 내가 영감에게 혼났지요. 하지만 오늘은 영감이 혼날 차례라는 것을 아시오. 아니, 도깨비 친구 왜 그러시오? 몰라서 묻소. 할아버지는 마음에 걸려 잠시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도깨비가 영감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돈이라고 했지요. 아니, 이 영감쟁이야. 자, 돈이다, 돈. 하고 도깨비는 자루에 가득 담아온 돈을 마구 집안 마당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돈 속에 파묻혀 허우적거렸습니다. 도깨비는 이 광경을 보고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였습니다. 하하하, 자, 이 영감쟁이야. 어떠냐? 무섭지?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이리하여 가난한 할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부자가 되어 기쁘기도 했지만 도깨비에게 거짓말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돈이 제일 무섭다고 말한 것은 엉겁결이 한 말이었지 자기 속마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마음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때 문득 생각난 것이 마을에 있는 털보 영감이었습니다. 그렇지. 털보 영감하고 의논을 해봐야지. 할아버지는 마을로 가는 비탈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털보 영감이었습니다. 털보 영감. 할아버지가 반갑게 외쳤습니다. 걸어 올라오던 털보 영감이 할아버지를 쳐다보고는 아니 이 사람아 어디 가는 길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잖아도 털보 영감 자네 만나러 가는 길일세. 두 사람은 산중턱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자네 만나러 가야겠다고 몇 번이나 별렀지만 그때마다 집에 볼 일이 생겨서 그만. 하고 털보 영감은 그동안 할아버지 집에 놀러오지 못한 것을 사과하였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참 재밌게 지냈다네. 재미있게? 그래, 도깨비 친구하고 참 재미있게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할아버지가 도깨비 이야기를 하자 털보 영감은 펄쩍 뛰었습니다. 뭐? 도깨비? 그래, 도깨비하고 친구로? 그렇다니까. 와, 털보 영감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하하, 괜찮아 이 사람아. 왜 그러나? 도깨비하고 친구라면서. 그건 지난 얘기고 이젠 도깨비가 오지 않네. 그래? 그제서야 털보 영감은 마음을 놓고 할아버지 곁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 집으로 가면서 얘기하세. 할아버지는 털보 영감과 집으로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도깨비를 알게 되고서부터 부자가 되기까지를 다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우리 집에 가보면 깜짝 놀랄 거야.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네. 뭐? 돈이 산더미처럼? 털보 영감은 입을 활짝 벌리고는 다물지도 못하였습니다. 가세. 할아버지는 털보 영감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털보 영감은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돈을 보더니 아, 이게 정말 돈인가? 하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놀라지 말게. 진짜 돈인지 아닌지 보게. 털보 영감은 돈을 만져보았습니다.
눈을 닫고 또 보았습니다. 틀림없는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 털보 영감, 우리 이 돈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나? 하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글쎄, 털보 영감도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조용히 생각해 보세. 할아버지와 털보 영감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쓸까 하고 궁리를 했습니다. 이윽고 할아버지와 털보 영감이 의논을 끝냈습니다. 이 돈을 나라에 바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길만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털보 영감은 마을의 젊은이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임금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돈을 얻게 된 내력을 얘기한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 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면서 갸륵하도다. 이렇게 훌륭한 백성이 있다니 기쁘도다. 두 노인은 앞으로 평생을 나와 함께 벗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털보 영감은 임금님과 함께 궁궐에서 오래오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